중국은 금리를 손대지 않습니다. 중국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 사이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고용이 심각해요. 이번에 이제 3월 초에 중국 양회가 있었죠. 전인데 경제 성장률 6% 이상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또 FOMC 회의에서 미국이 6.5% 성장률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일부에서는 뭐 중국보다 이번에 미국이 더 이제 높을 수도 있다 경제 성장률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은? 그거는 이제 중국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네. 6%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7도 되고 있고 8도 될 수도 있고 9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단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이게 달성할 수 있는 미니멈의 목표를 제시한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할 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 달성이 가능한 수치를 제시를 해요. 항상. 그래서 지금 40년 1978년 이후에 40년 중국의 경제 목표 역사 중에서 딱 한 번 작년에만 이제 성장 목표를 달성을 못했고 한 번도 달성을 못한 적이 항상 초과 달성을 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6%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리커창 총리의 발표를 보면서 이제 등소평을 떠올리셨다 이런 말을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등소평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양이를 들고 와서 이제 국민을 설득한 거고, 대외적으로는 도광양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확실하게 잃을 때까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려라. 근데 이제 중국이 이번 전인대 발표를 보면 숫자가 거의 없어요. 6%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수출, 수입, 환율, 통상,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싹 다 빼버린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책 잡힐 수 있는, 예를 들면 첨단 산업 육성, 또 지난번 같은 경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55 이런 이제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이번에 중국의 첨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뭐를 하냐면 보통 이제 양회의를 한 11일에서 한 13일 정도 하는데 이번에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확 단축시켜버린.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총리의 이 발표문이에요. 정부 업무 보고를 하는데 대략 한 2만 자 정도씩 이제 항상 2만 자보다도 좀 많은 숫자를 쓰는데 이번에 16,000자 정도로 역대로 두 번째로 짧게 이걸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양회의 대충 하고 치웠다. 그리고 진짜 자기네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나 바이든 정부의 책 잡힐까봐 하나도 안 보여준 거죠. 아, 다 비밀로, 대외비로? 그렇죠. 그래서 아주 두리뭉실한 얘기만 했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트럼프 때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든지 뭐 우리는 얼마까지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완전히 숨어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국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데이터들 안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더 까다롭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4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 외교위원장, 부통령을 하면서 중국 최고급, 최고위급 지도자들하고 이게 특동 빼고 등소평, 장제민, 후진타오, 시진핑 4명의 지도자들하고 다 협상하고 회의를 해보고 미팅해 본 사람이에요. 중국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때 같이 싸우려고 했다가 트럼프한테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싸움의 빌미를 중국이 제공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흑자가 많이 나.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서 미국을 추월할 거야. 이런 소리 했다가도 터졌기 때문에 그것에 한번 학습 효과, 수업료를 이미 낸 거니까 그거를 싹 다 빼버린 거죠. 그러나 어쨌건 내부의 목표는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요즘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을 흔들게 하는 게 그 중국의 긴축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긴축이냐 그랬을 때 우리도 이제 미국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FRB가 금리를 올릴 거냐 하는 것,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이걸 이제 긴축이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에도 금리를 이걸 낮춘 적이 없어요. 2015년 이후로 중국은 한 번도 금리를 손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긴축이니 뭐니 할 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긴축인데, 중국은 금리를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것을 놓고 보면 그 코로나가 심한 순서대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중국이 부채가 많아서 부채를 이제 많이 늘려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엉터리인 게 이번 코로나19 때 국가 부채 가장 많이 드러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유럽이고,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를 빨리 안정화시킨 나라일수록 돈을 적게 풀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28일 만에 코로나를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물론 많이 풀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풀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긴축의 필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적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자꾸 왜 긴축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이 구정 전후에 유동성을, 시중 단기 유동성을 대거 빨아들였어요. 네. 그러다 해서 콜금리나 15레이트가 이게 한 7%씩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금융시장이 샥을 먹고 이러는데, 왜 이제 중국은 구정 전후에 그렇게 이제 돈을 빨아들였냐 그러면, 보통 중국은 이 전체 소비 중에서 1년 소비 중에서 1, 2월 달 이 소비가 25% 정도 돼요. 그래서 구정 갈 때 이 선물 사고 돈을 많이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보통 이때에 통상적으로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위안 정도의 돈을 풀어요, 항상.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됐냐면,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중국 정부가 고향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가면은 가가지고 14일 격리해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또 이제 그걸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이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고향 갈 수가 없어. 이번에 고향을 안 가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하고 똑같이 돈을 풀면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1월 달부터 그 돈을 계속 풀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풀린 돈을 먼저 선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정 전, 구정 후에 돈을 회수한 건데, 그게 단기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는 이제 특히 한국 같은 데서는 중국이 긴축 이거 할 거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은 그게, 그리고 최근에 놓고 보면 그 리커창 총리가 부동산 쪽의 버블, 그리고 구어슈칭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은행감독 원장이 중국의 버블을 이걸 이 철저하게 경계하고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뉴스에는 또 한국에 이제 많은 그 설명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코로나19를 잡으려고,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시켜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버블이 생겨서 이게 위험하다. 네. 이제 그래서 총리하고 감독원장이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중국은 코로나19 이 사이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적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냥 스테이블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폭등을 한 적이 없다고. 코로나 이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제 경기가 안정되고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죽이겠다고 한 게 바로 그 발언인데,
우리는 그걸 이제 오독을 해서 중국이 코로나19에 이것을 회복을 하려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켰고 거기에 버블이 생겨서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긴축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장은 지금 뭐냐 그러면 미국도 저거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고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 얘기는 금융시장 안에서만 이제 떠드는 것이 실물은 경기가 지금 최악인데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여의도만 뭐 경기가 좋은 거지 당장 뭐 신촌도 홍대 앞도 식당이 뭐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뭐가 핵심이냐면 고용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고용이 심각하고 우리도 심각한데 중국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고용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금리를 올린다든지 통화량을 확 줄여버린다든지 이럴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돈을 10%씩 계속 풀어서 더 해주다가 이걸 8%나 7% 정도로 주게 되면 돈의 유입량이 줄어드는 것, 이걸 이제 이 긴축으로 돌아섰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주가의 하락이나 뭐 금융시장의 긴축은 그것은 그 정부의 긴축보다는 주석 구정 전후에 단기 유동성 관리를 하는 것을 이걸 오인한 것이 이제 크고, 그리고 지금 중국 주가의 조정은 우리도 뭐 이제 인덱스는 중국이 뭐 빌빌거렸지만 섹터별로 종목별로는 미국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기술주, 예를 들면 테슬라보다도 중국의 니오라는 중국에서 8등 9등 하는 회사가 테슬라가 한 800% 올라갔는데 작년에 니오는 1200%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의 유입량이 줄어드니까 먼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이제 그 차익 실현한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긴축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질문서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뭐 이러는데, 기준금리는요, 전 세계가 다 동결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린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다시 내린 적도 없는데 이거를 다시 올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긴축이나 이런 것들을 금리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대출금이나 총량으로 조절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대출 그 비율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걸로. 대출 금액으로. 그래서 금액으로. 어떻게 하냐면 은행감독원이 금년도 전체적으로 은행이 대출해 줘야 되는 사회 총대출을 10조 원을 해준다. 이걸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10조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1월달, 2월달, 3월달로 안배를 해서 은행들이 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상반기에 10조를 대출 다 했다? 그럼 하반기에 대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격 변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시스템으로 이해를 자꾸 하다 보니, 그렇죠. 해석을 하다 보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도 하나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높은 성장률, 6% 이상의 성장률, 그리고 GDP는 자꾸 커져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또 알고 보면 좀 허수가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GDP의 상당 부분이 그 외국계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그 뭐라 그럴까요? GDP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자체의 아주 탄탄한 펀더멘털에 의한 그 GDP 형성이 아니라 그 외국계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그 부가가치. 그러니까 결국 숫자는 높아지는데 이익이라든가 돈은 다 이 외국계 기업들이 가져가는 그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돈은, 그러니까 GDP 성장률만 높아지고 돈은 그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벌어가는 비율이 높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결국 약점 아니겠는가, 중국의.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외국계 기업들의 비중들이 이게 과거하고 왕창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결국은 이제 수출 수입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과거에는 이제 무역이 GDP의 63%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무역이 32%, 그리고 이제 외자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제 재수출을 하는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 전체적으로 GDP로 토탈로 봤을 때 수출이 17%밖에 안 돼요. 아, 지금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글쎄요. 중국 전체 중에서 외국 기업의 비중이 지금 20% 안 될 겁니다.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총 그 GDP 발생이.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그게 제가 볼 때는 GDP 전체 기여도에서 글쎄요. 지금은 그 수출 쪽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맥락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그것 때문에 중국의 GDP가 뭐 몇 % 과장됐다 이렇게 보는 건 넌센스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에는 외국 기업이 안 들어가 있냐? 저게 우리 한국에 삼성 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럼 외국 기업이 없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밸류 에디드의 창출을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의 정도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게 확 공장 빼가지고 이걸 뺄 수가 있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국에 한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대부분 제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거기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빼갖고서 한 방에 다 도망가서 한국에서 그 사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상당 부분이 외국 기업 거들이라서 얘들이 돈 빼가면 외환위기 온다. 그 정말로 엉터리 얘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도 예전에 마산 수출 자유지역, 구미 수출 자유지역 수많은 외국 기업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 하나도 없는데 돈 다 빼갔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너무 과장되게 이제 그 보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중국을 최근 이제 한 10년, 2010년 이후에 중국 내부 변화를 안 보고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으나 지금은 체질이 완전히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